이번 시간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이제 극과 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울과 조증 상태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조증 사파에 따라서 저증 사파의 그 어떤 심각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양극성 장애는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그리고 순환 감정 장애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위로 갈수록 심각한 정도죠. 제1형 양극성 장애가 아주 위험합니다. 심각하고요. 그리고 2형 순환성 장애인데 1형은 그 정신증적인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이나 환각 등 이런 정신증적인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요. 2형은 조금 어떤 그 1형보다는 약하고 그 경조증. 근데 1형은 이제 조증이죠, 조증. 많이 뜨는 경우, 많이 업되는 경우, 조금 이제 덜 올라가는 경우죠. 경조증이면서 이제 망상이나 환각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요. 순환성 감정 장애는 이건 이제 약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순환성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1형 양극성 장애는 가장 심각한 양극성 장애고요. 이거는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제 올라갈 경우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 치료가 요구가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각이나 망상, 정신증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경조증 상태로서 정신적인 양상은 보이지 않고요. 순환성 장애는 경미한 우울증과 경조증 상태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순환이 될 경우에, 반복이 될 경우에 순환성 장애고요. 이거는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시작돼서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는 않은데 뭔가 어떤 약한 우울증과 경조증이 오래부터,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을 할 때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순환성 장애가 의심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충동적이나 도발적인 어떤 성향이, 그러니까 심하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충동적이고 도발적인 모습들이 성격이구나, 저 사람 성격이구나, 성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형 양극성 장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형 양극성 장애는 가장 심한 상태고요. 기분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실에 올 때 우울 상태였어도 과거에 조증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럴 때는 양극성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울한 상태로 왔을 때 반드시 과거의 병력, 과거에 어땠는지를 반드시 탐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각도에 따라서 약한지 중간 정도인지 심각한지 경도, 중도, 중증도로 구별이 되고요. 자, 제2형 양극성 장애는 경조증 사파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1형과 유사하지만 조증, 그러니까 뜨는 시기에 많이 뜨지 않고 경조증 상태로 뜨는 경우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와 경조증, 즉 조증 경험은 없어야 됩니다. 주요 우울 사파와 경조증이 있을 경우 제2형에 해당되고요. 이런 제2형은 입원 치료는 굳이 요하지는 않고 또 정신증적인 양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순환 감정 장애는 경미한 우울과 경미한 경조증 상태가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순환이 되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경조증 사파가 있을 경우 순환 감정 장애로 진단이 되고요. 2년 안에서 최소한 반 이상 기간 동안 우울이나 경조증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증 사파나 주요 우울 사파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순환 감정 장애를 만성적인 기분 장애라고도 합니다. 자, 그 진단 준거를 이제 조증, 경조증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조증 사파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조증으로 진단을 내리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이상하고 지속적으로 고양되고 팽창되고 과민한 기분과 목적 지향적인 활동의 증가가 최소 일주일 있어야 되고요. 일주일에 해당돼야 되고 하루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활성 기간 동안 그 에너지가 아주 증가되고 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일상 활동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자존감이 올라가 있고 뭔가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욕구가 감소가 되는데요. 간혹 그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뭔가를 계속 하는 방 정리를 한다든가 짐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보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사고가 빨라져서 예전에 그 천재들 중에 양극성 장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나 히틀러나 영화 감독 중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양극성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고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 또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고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정신 운동성이 초조하고요. 그래서 어떤 무의미한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떤 결과의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과도하게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흥청망청 소비를 한다거나 몇천만 원씩 카드를 긁어서 소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긁어놓고 이거를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무분별해지거나 또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분장애는 또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거나 정신적인 특징이 있으면 조증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사파는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조증 사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조증에 해당되는 진단 준거인데요.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이상하고 지속적인 고양이나 팽창 또는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 증가하고요. 최소 연속 4일 이상 아까
조증은 일주일이었죠. 이제 경조증은 사흘 이상 지속되고 하루 대부분 거의 매일 나타나야 합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아까 조증하고 비슷하고요. 이제 조증하고 다른 부분이 사파는 증상이 없을 때 개인의 비특징적인 기능의 모호한 변화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기분 장애와 기능의 변화를 타인이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현저하게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경조증이죠. 또 사파는 물질에 따른 어떤 원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경조증 진단 준 거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되려면, 자, 진단 준 거는 첫 번째, 기준은 최소 1회 조증 사파, 한 번만 조증이어도 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소 한 번에 주 우울 사파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증 그리고 주요 우울 사파의 발생이 다른 장애로 설명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자, 이럴 경우는 이제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되고요. 두 번째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되려면 첫 번째 최소 한 번의 경조증 사파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 한 번의 주요 우울 사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2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조증 사파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제 제1형이 되는 거죠. 제1형 양극성 장애가. 세 번째는 이제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 사파의 발생이 다른 장애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우울과 경조증 기간 사이가 자주 빈번한 우울이나 예측 불가능한 증상은 어떤 사회적, 직업적, 다른 영역에서 유의한 고통이나 손상을 유발할 경우에 제2형 양극성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환 감정 장애로 진단이 되려면 첫 번째 최소 2년 동안, 소아나 청소년 경우는 1년이 되겠고요. 2년 동안 잦은 경조증 기간과 잦은 우울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조증과 우울한 기간이 적어도 절반 이상 지속돼야 하고요. 한 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요 우울증 사파,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순환 감정 장애 진단이 다른 장애로 설명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증상이 물질, 즉 약물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어야 되고요. 또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켜야 됩니다. 진단 준 거였고요. 이제 유병률을 보면 제1형 양극성 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0.4에서 1.6%, 그리고 제2형은 평생 유병률이 0.5%, 순환성은 0.4에서 1.0%가 되겠고요. 성차는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제1형하고요. 순환 감정 장애는 성비가 유사한데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1형 양극성 장애는 한 번에 조증이 나타난 사람의 90% 이상이 또 다른 기분 장애를 나타내고요. 또 연령 증가에 따라서 그 사파, 즉 그 조증을 경험하는 기간이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뭐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나타났다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사파가 발생할 때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순환 감정 장애는 환자의 15에서 50%가 제1형이나 제2형 양극성 장애로 발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 양극성 장애는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1형 양극성 장애는 굉장히 위험한데요. 높은 자살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 25%의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고요. 우울 사파에서, 즉 가라앉아 있는 시기에서 조증 상태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때 특히 자살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원인으로는요,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쌍둥이로 연구를 했는데, 일란성 쌍생아는 단극성 우울증 일치도가 40%이고 양극성 장애 일치도가 70%라고 합니다. 근데 일란성 쌍생아는 단극성 우울증 일치도가 11%, 그리고 양극성 장애 일치도 14%로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원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카테코라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아드레날린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합니다.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 상태가 되는 거고 과잉이면 이제 조증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내분비 기능 장애로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우울 상태로 보이고 항진은 조증 상태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정신분석자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인 상실이나 자존감 손상에 대한 방어 또는 보상 반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의식적 대상의 상실로 인한 분노와 어떤 그 적개심에 대한 그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발달적 비응의 부족이라 해서 조증과 우울증은 어떤 동일한 갈등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또는 대처하는 방법이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과 어떤 감정의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사건의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드는 반면에 양극성은 그런 경험이나 감정을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우울증과 양극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거, 어떤 경험이나 생각, 감정을 부정해버리는 강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방어 기제 중에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 중에서 이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과대망상을 통해서 현실과 반대되는 어떤 가상적인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지적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에 있어서 인지적인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설명드린 그 우울증에서 그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우울증에서 어떤 인지적 오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상실과 어떤 실패라면 이 양극성은 어떤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사고들이 획득과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공을 한 것을 가지고 나는 다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울장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과잉 일반화의 오류, 또 선택적 추상화, 그다음에 개인화의 오류 등의 오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화의 오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가 있는데 경기에 졌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보지 않아서 내가 그 경기를 보지 않아서 졌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상황을 나의 능력, 나와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을 개인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치료 방법은요. 먼저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에서 항조증 약물이라 해서 리튬이라는 것을 복용을 하고요. 근데 우울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1형 양극성 장애의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겠고요.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는데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은 대부분 2주 안에 금방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이렇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투약과 셀프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뭔가 수치심,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도 어떤 의사의 처방 없이, 얘기 없이 그냥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위험해지는데요. 어쨌거나 약은 계속적으로 먹는 게 효과가 있겠고요. 셀프 모니터링은 가라앉았다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죠. 그랬을 때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이 안 온다,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 또는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전조 현상들을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서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더라, 뭐 기록하고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지금 내가 조증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뭐 병원을 찾아간다거나 입원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극성과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